여러분들 이제 12강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12강째 해오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해시켰는가.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마나 이해되게 강의를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갈수록 직접 대면도 할 수 없고 해서 얼마나 이해가 됐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계몽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모더니즘 다음,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이냐 아니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는 안티 차원의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이 부족하면 강의 계획서와는 좀 다른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어떤 이 강의의 성적과 무관하게 한두 번 더 올리든가 할 테니까, 이해를 원하시는,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서 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계몽주의 문제부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125쪽을 펴세요. 그래서 모더니티와 계몽주의. 자, 르네상스는 모던 지성의 기초를 마련하지만 이것이 모더니티의 중상부 구조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이제 모더니티, 르네상스는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상부라기보다는 뿌리 부분에 오히려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르네상스의 우주론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자기결정 중심으로 개인의 자아를 세워놓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기결정의 중심과 개인의 자아, 이것을 세운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모더니즘을 향해서 출발 내지는 어떤 뿌리 역할을 했지만 르네상스 때 이미 많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과학적 방법을 개척했지만 그들이 과학적 시각에 따른 지식의 추구를 재구성해낸 건 아니다. 어쨌든 르네상스에서 과학적 방법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틀을 바꿔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은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지만 그렇다고 이성의 권위를 세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인문주의라 그래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부패한 성직을 공격하면서 약화시키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적인 내용들, 본래적인 인간적 내용을 회복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논리적 틀을 세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성의 권위를 세우게 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계몽주의 시대에 왔어야 되는 거죠. 모더니티의 오랜 잉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오랜 잉태 기간은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잉태를 했다 그러면 잉태 다음에 긴 기간이 필요하겠죠. 잉태 기간. 그래서 아마도 르네상스는 모더니티의 할머니였으며 계몽주의가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것이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였고, 계몽주의에 와서 분명하게 모더니티가 태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계몽주의라는 말을 자주 다루게 되는데, 계몽주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모더니즘과의 관련 속에서 다시 좀 새롭게 알아갈 듯해요. 자, 계몽주의 시기 대략 1650년부터 1800년 정도까지 이르는 서구 지적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시기로 이때를 흔히 계몽주의 시대 혹은 이성의 시기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 지적인 폭발할 때 그 지적이라는 말은 중세의 교회적 그런 신앙적인 거에 대한 반대편의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인간적 이런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성의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다. 그다음
이러한 지적 발달의 시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이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언제부터 언제냐 뭐 이런 것을 분명히 합의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 계몽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독교 바깥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계몽주의가 위대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의 이 문제라든가 개인의 인권 문제 같은 것이 전부 계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생기고 이후에 여러 가지 오래된 소위 그야말로 미신의 어떤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난 것도 계몽주의의 긍정적 역할이에요. 그런 점을 중심으로 볼 때 계몽주의를 판단하는 것과 그의 중심에서 반신앙이라는 차원에서 계몽주의를 좀 이렇게 혐오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의 시기 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시기 구분은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계몽주의 시작을 유럽의 30년 전쟁을 끝나게 했던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과 1781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출간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시작은 웨스트팔렌 조약, 이게 뭐냐면 30년 종교전쟁이 마치는 시점에서 계몽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781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그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지부,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이자 하나의 한계를 찍는 듯한 그런 작품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봐서 그래서 1648년 그때부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까지 그때를 보통 계몽주의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보고 있어요. 시작할 때의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루터교 진영 사이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신교의 중심 세력과 구교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세력 사이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전쟁 이후에 어쨌든 간에 엄청난 많은 상처를 남기고서 로마 가톨릭도 로마 가톨릭 외에 기독교 진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로마 가톨릭과 아울러서 루터교, 칼빈 뭐 이렇게 소종파들 해서 성공회 이런 식으로 여러 종파들이 기독교 안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립해서 세워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엄청난 갈등과 전쟁과 상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 지성인들은 일찌감치 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이성과 비판, 이성과 상식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계시와 신학과 신앙보다 상식과 지성, 이성 이것을 더 중시해서 생각하려는 사고의 흐름, 판단의 흐름,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의 흐름 자체가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쟁 이전을 신앙의 시대, 종교적 시대라고 한다면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 이후를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보면은 전자는 30년 전쟁이 끝나면 거기는 인간 사회에서 이성의 역할이 높아지고 종교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게 했던 당시 상황. 그러니까 30년 전 동안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30년 동안 유럽 대륙이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 살았겠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존했던 사람들이 많은 염증을 느끼게 되고 비판적 지성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기를 들게 되는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분위기가 30년 전쟁이 끝나는 웨스트팔렌 조약, 웨스트팔리아 조약 1948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17세기 중반에서부터 계몽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성 위주의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다가
이성의 한계 내지는 어떤 이성이 갈 수 있는 데까지의 그 한계 지점을 어떤 그 완성하면서 그 다음으로 달리 가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되는 것이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까지인데 그게 178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거는 잊어버릴지라도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까지 1648년부터 1781년까지가 보통 계몽주의 시대로 본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듯이 르네상스가 이 모더니티의 할머니라면 계몽주의는 모더니티의 엄마가 된다. 직접적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어쨌든 모더니즘의 한가운데 선명한 것이 계몽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잠재적 뿌리는 르네상스에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이미 많은 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후자는 이성의 시대를 전제하는 많은 특성의 극점에 도달하게 했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 도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의 어떤 그 특별한 이성의 시대 성격에 대해서 극점, 한계점 같은 걸 보여주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런 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한계도 거기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죠. 그 다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성이 가지는 능력의 그 한계도 관계가 있죠.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강조. 그래서 그 순수 이성은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다음 계몽주의는 거의 2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렇죠. 1648년부터 1781년까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우주론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서어거스틴 시대 이후에 서구 문명에서 지배적이었던 우주론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성의 시대는 이제는 비록 황혼의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 지금은 모더니티가 많이 이제 더 이상 가운데에서 행세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요. 그러니까 황혼의 시대, 모더니티 황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성의 시대가 바로 거기서 문 열었다 하는 것은 그 계몽주의 시대와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문을 연 거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락. 어거스틴으로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의 지적 측면은 신학자들과 신학적 고려에 의해 지배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 그 고대 기독교로부터 종교개혁, 중세를 넘어서는 중세의 그 마지막 지점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중세 내내 고대 중세 내내 서구 문명의 그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는 전부 그 신학과 교회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성서와 교회 가르침에 의해서 지배되었죠. 자, 그다음 세부 사항에서의 의견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실제는 조직화된 전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조직화된 전체는 뭐냐면 그 우주 만물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질서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탁 틀지어져서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성을 중시하는 세대의 특징이 그렇죠. 이성으로 따져서 완전한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고 뭐 4 더하기 5는 9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질서에 짜여진 전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이 이제 모더니티 와서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전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ordered whole 이것이 이제 그 고대 중세의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7줄 내려오시면 거기에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역사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욱 두드러지게 교회를 통하여서 특히 교회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국률의 활동 등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에 중세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으면은 아니면 참새가 공중에서 한 마리 떨어지는 걸 봤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해서 얘기한 다음부터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피조세계 전체 질서 안에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닌 물체와 물체 사이에 그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게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신앙적, 교회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이제는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이성적 그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만유인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만유인력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흐름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과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신다면 모더니티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법을 만드셨고 중력 법칙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좀 물러서 계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그러다가 더 뒤로 오게, 더 후대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빼놓고 지구상에 있는 법칙 자체를 진리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법칙과 법칙적 진리가 성서적인 말씀도 판단하면서 이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면서 성서도 또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세상 책의 부류에 속해서 판단과 비판과 이런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중세에는 중세 도시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던 중세 대성당들은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그러니까 중세는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성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을 세웠다는 것은 그 신앙과 모든 학문과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과 교회가 있다. 이 신학적 시대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중세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영구히 그리고 철저히 중세 시대에 창조된 신학적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종교개혁에 의해 연마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그래서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만유인력을 뭐 대신하고 뭐 이런 세계관은 붕괴되고, 그 대신 종교개혁은 어느 만큼 중세에서 벗어나서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신앙에 연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마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우주론은 현실의 오래된 위계 조직의 지배를 대신했고, 새로운 모험적 기획들이 진실의 결정자로서 신학적 기능을 바꿔놓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 결정하던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돼요. 새로운 우주론. 그러니까 이성 위주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의 그 우주론이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전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직, 교리, 가르침, 그것이 중심이 돼서 높은 곳에 있는 성당에서부터 세상 전체가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ordered whole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새로운 우주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모더니티 세계에서는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음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지금 명동 성당 자리에 거기에 성당을 세웠죠. 그게 그 당시 프랑스 측에서 이 나라가 힘이 없을 때니까 어쨌든 간에 좀 몰아붙인 건데, 그 옛날 그 조선 입장에서는 그 임금님보다 높은 곳에 집 짓는 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가장 한가운데 지었다는. 그래서 오랫동안 명동 성당이 여러 가지 중심 역할을 해오던 때가 있는데 뭐 그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8쪽에 가면 계몽주의는 모던 서구 문화의 발전에 깊게 그리고 계속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르네상스 위에 세워진 계몽주의는
중세 지성에 대한 최후의 분열을 나타내고 모던 시대로의 대로, 그러니까 르네상스 중세 지성에 대한 분열,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의 대로를 닦았다. 이 계몽주의 역할이에요. 새로운 조망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변화된 조망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역설적 이해가 진전을 보였다. 인간 존재에 대한 역설적 이해, 요 말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역설적 이해라는 그 이해가 뭘 의미하냐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이성의 시대는 인간의 지위를 고양시켰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판단하죠. 인간 능력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인간을 올려놓은 거예요.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에 적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를 아주 중요한 존재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이건 높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락시킨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 나오냐면은 130쪽의 한가운데 보세요. 하지만 계몽주의를 통한 인간 존재에 대한 지위 상승은 큰 대가를 치렀다. 사실 새로운 전망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강등시켰다. 그래서 아까 나온 역설이란 말이 뭐냐면, 그 계몽주의가 인간을 상승시키면서 동시에 강등시켰다는 이것이 그 역설이 돼요. 그래서 그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우주론과는 달리 계몽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인간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우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성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은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이해하는데 인간은 그 기계의 하나의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이성의 시대에 그 절대적인 이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행하는 이성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 밖에서 어떤 절대적 법칙 같은 게 있어서, 중력 법칙 같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할 때 인간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떻다 하고 주장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은 하나님이 물러섰기 때문에 그 만물의 영장 같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얘기는 안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자연이나 동물과 구별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만한 것도 이제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인간 존재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종속되는 하나의 피조물로 이해하는 것을 멈췄다. 그렇죠. 하나님이 물러서고 이제 신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세움받는 청지기로서 권위를 부여받으면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세움받는 자신 아래서 스스로를 몰아냈다. 그 자신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몰아내는 동시에 자신도 스스로 몰아내는 역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흐름으로부터 유물론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묘한 역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 교회적 신학적 중심의 그 전근대로부터 모더니티와 계몽주의 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교회와 신앙의 역할, 그러면서 인간이 그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오히려 그 본래적 자신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길로 나서게 되는, 그 모더니티 자체가 인간을 또 다른 방랑의 길로 내쫓는, 그 언젠간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와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 하고 해체와 반항의 길로 나간다면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단지 모더니티 후기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인간은 언제나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죠. 벗어나려고 하는 건 옳은데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모더니티와 계몽주의가 그 중세의 그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계몽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계몽주의가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사실은 자신을 더 예전보다
인간이 있던 자리로부터 스스로를 더 강등시켜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소외시켜서 그런 역설 문제, 이런 것들이 그 계몽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모더니티의 할머니격이라면 계몽주의는 바로 그 엄마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론이라는 거, 어떤 교회와 신학과 마을의 중심에 높은 곳에 대성당을 세우는 그런 식의 그 우주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생각하던 일반적인 가치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등진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런 흐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다시 중심에 아까 빼먹었던 부분을 봐요. 그 128쪽의 밑으로 6줄 보면은 이렇게 우주 가운데서 인간의 지위를 고양시킨 것 외에도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더욱 중요성을 부여하는 인간 이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에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이게 아주 신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주 지적이고 도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죄를 지닌 그 존재로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 스스로 추구하는 어떤 지적 도덕적 거기에는 결코 그걸 전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 출신이든 개신교 출신이든 모든 시대 이전의 신학자들은 이 점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둔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계몽주의의 평가를 읽을 수 있는데 알아감의 과정에서 인간 이성의 역할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역할이 중심적이다. 모던 시대에는 신의 계시가 진리의 최종적 결정 요인으로 기능했다. 그 이전에는, 그 중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였고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마지막 최고 법정이었어요. 대법원의 그 판결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계시, 신학,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모든 법적 판결에 있어서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죠. 뭐 이거와 비슷해요. 거기에서 5줄 내려오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진리의 최종 결정자로서의 외부에서 부여된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더 강조를 두기 시작했다. 근데 계몽주의 시대 오면은 그 계시보다는 이성의 강조를 두기 시작해요. 상시. 사실 그들은 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성의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계시도 이성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3줄 더 내려오시면 이성의 시대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이나 교회와 같은 외부 권위가 제안하는 미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들은 감각적인 경험이 제시하는 자료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이성을 조직해야 하며 이성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계시나 이런 것들을 미신의 그 범위 안에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경험을 조직해서 어떤 이성적 체계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냉정하게 이성을 조직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더니티는 모든 것의 어떤 권위의 근거를 다르게 만들어 가게 되죠. 조금 더 거기를 보면 그 129쪽 마지막 줄에 이성 시대의 사상가들은 동일하게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린다. 이성의 시대에는 인간의 도덕에 높은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중세에는 인간 도덕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두죠. 인간 능력에 대해서. 계몽주의는 교리보다 도덕을 더 강조했고 계몽주의 시대의 지성인들은 인간 이성의 힘은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선천적 도덕 법칙. 그 인간은 선천적 도덕 법칙을 지니고 있어요. 그 선천적 도덕 법칙을 잘 활용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마르크시즘에도 적용이 돼요. 그 마르크시즘도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이럭저럭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점점 그 불의를 없앤 뭔가를 만들어갈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윤리적 왕국 자체가 인간의 윤리적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를 높이고 인간 잠재력에 대해 고양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계몽주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중세신학과 다르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그런 거죠. 그 교회와 신학과 계시와 이런 중심으로부터 인간 이성 중심, 감각적 경험 중심, 거기서부터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고 그것이 하나의 그 이성적 진리적 체계처럼 돼서 인간이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선험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을 좀 불완전하게 보는 것이 계시적 성경적 인간론이라면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성의 힘과 거의 동일시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성을 활용해서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가는 거기에 130쪽에 위로부터 한 10줄인가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을 끝없는 모험에 참여한 쉼없는 방랑자로 보았다. 그들은 시간을 중세의 우주론이 보았던 것과 같은 천상의 존재를 향한 영원한 순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돌진하며 전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왔다. 이게 진화론 비슷해요. 전방으로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잠재적 뜻을 추구하면서 진화론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미래가 점점 나아지다 보면은 유토피아처럼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물론 계몽주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파국에 이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더니즘과 르네상스 그리고 계몽주의 연결된 이런 거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 최근에 세상으로부터 일반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받은 도전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최근까지 우리가 받은 도전은 계몽주의적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도전을 충분히 인식하기 전에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이 도래한 셈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떤 계몽주의적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도전의 영역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도전도 있는데 그걸 뭐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모더니즘 계몽주의는 이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분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몽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이 책에서 정리를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 한 번 더 계몽주의를 다루도록 하고 요걸 넘어서 또 포스트모더니즘 다루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것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 강의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